안녕하세요. 저는 개와 고양이 영양학을 연구하는 수의사 조우재입니다. 오늘은 식이섬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육식동물이건 초식동물이건 다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몸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들어가게 되면 분변 지수에 영향을 끼칩니다. 변이 무르거나 아니면 변이 딱딱하거나 이런 데 영향을 끼치고요. 특히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헤어볼이라고 있죠. 장을 맞게 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떤 고양이한테 어떤 함량의 식이섬유를 줬었을 때 이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건강한 개체의 고양이에게 식이섬유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식단의 포뮬라를 먹이게 되면 아무래도 분변 지수에 영향을 주겠죠. 변양이 좀 많아지게 되겠고요. 너무 적게 되게 된다면 분변 횟수라던가 분변 성상에 영향을 끼쳐서 설사를 계속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분변 냄새가 좀 많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변이 딱딱하지 않고 좀 무른 그런 변을 보거나 이런 쪽으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유산균 같은 경우는 넣어줬을 때 더 좋아진다, 그리고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보조제이고, 변양이라든가 소화기계 쪽에 영향을 끼친 거는 섬유소입니다. 섬유소가 불용성 섬유소냐 아니면은 물에 녹지 않는 녹는 섬유소냐, 그리고 이것이 몸 안에서 발효가 되느냐 발효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변 지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섬유소 같은 경우는 아예 빠져버리게 되면 설사를 계속 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필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식이섬유 함량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료 포장지를 보고서는 체크할 수 있는 란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조섬유라고 하는 함량, 파이버라고 하는 함량은 표시가 되지만 조섬유가 5% 이하이다 라고 해서 식이섬유가 5% 이하다 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원료표에 식이섬유가 들어갈 수 있는 원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왜냐하면 원료표는 맨 많이 섞여 있는 거는 앞에다 놓고 적게 섞여 있는 거는 뒷단에다 놓습니다. 비트펄프라든가 아니면 사일리움 씨앗의 껍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곡물의 껍질이라든가 피,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섬유소거든요. 이 종류라든가 아니면 가지수가 몇 가지인가 이런 걸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먹였었을 때 분변 지수가 전보다 좋았던지 아니면 전보다 더 악화됐는지 이걸 보게 되는 거고, 한 번, 두 번 분변 지수가 좋다라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 이상의 분변 지수가 좋았을 때 이 사료들 정착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보가 없다라는 게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식이섬유만 따로 이렇게 돼 있는 보조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급여하시면 좋고요. 보조제 형태가 아니라면 따로 해서 먹일 수 있는 수단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런 고구마 같은 것도 식이섬유 함량이 상당히 높은데 먹는 애들도 있고 먹지 않는 애들도 있습니다. 식이섬유의 끝판왕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파인애플하고 바나나를 들 수 있는데, 고양이들이 단맛에 그렇게 반응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나나 주게 되면 관심 안 갖고요. 파인애플도 이렇게 잘 먹지는 않습니다. 식이섬유를 별도로 구매해서 먹이기보다는 식단에 같이 섞어서 먹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고,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당 함량이 중요합니다. 저희 고양이가 과일과 채소를 너무 좋아해요. 귤, 사과, 시금치, 배추 등을 먹는데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위험하다는 것만 빼고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여도 괜찮을까요? 위험한 거를 다 피한다라고 했었을 때 가정을 하면 좋죠. 보통 지금 말하신 것들이 대부분 항산화제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먹었었을 때 분변에서 소화된 채로 나오는지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보통 애들이 곱게 씹어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덩어리로 그대로 나오는 경우라면 양을 좀 조절을 해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박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고 소화불량, 설사, 변비 치료에도 좋다고 하네요. 계속 먹여도 괜찮을까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양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호박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 유지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나이가 많은 노령묘다라고 했었을 때 다른 식물성 원료에 비해서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5% 이내의 그 탄수화물 원료를 저희는 권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함량을 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일부 보호자분들 중에는 그 고양이가 육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단호박이 좋다 그러면 그것만 막 퍼서 준다거나, 뭐가 좋다 그러면 그것만 이렇게 해서 주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헤어볼에 도움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헤어볼을 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헤어볼이 안 나오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헤어볼은 고양이의 털과 관련이 있는데요. 장모든 단모든 간에 고양이들이 깔끔하기 때문에 이 그루밍을 하게 됩니다. 그루밍을 하게 되면 일부 털들이 삼켜서 장관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 많은 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게 공처럼 된다라고 해서 헤어볼인 거고요. 그 헤어볼을 토하는 것은 하나의 방어 기전입니다. 장을 막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구토를 통해서 헤어볼이 만들어지기 전에 배출하는 건데,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구토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먹는 식단에 식이섬유가 있어서 매번 보는 변 중에 그 털들이 같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때 이 식이섬유가 삼킨 털들을 배출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고양이가 아무리 인도어 스타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환절기 때 털이 많이 빠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절기 때 먹이는 식단은 식이섬유 함량 그리고 캣글라스를 좀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한다라면 좋고요. 피부 질환이 있거나 간지러움증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루밍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그루밍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헤어볼에 대한 그 리스크는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양이 털이 너무 자주 빠진다던가 너무 자주 긁는다던가 이랬었을 때는 식이섬유에 대한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 섭취 말고 헤어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나요? 고양이들한테 털 빠지기 전에 미리 빠질 털들을 미리 가져가면 좋습니다. 집에 빨간 고무장갑이 있다라면 고무장갑을 끼고서 너무 아프지 않게 고양이들을 쓰다듬어 주시게 되면 고무장갑의 마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빠질 털들이 빠지고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그루밍을 할 때 삼키는 털의 양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 재질의 이러한 물질들, 장갑이라든가 책받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파라든가 세무 재질의 털들이 많이 박혀 있을 때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쓱쓱 문지르게 되면 털들이 엉켜 있는 것을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잘 싸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물은 몸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영양소고, 신진대사를 얘기할 때 물을 빼고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